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흥입니다. 예, 제가 여기 이제 일정을 보니까는 3시 10분에 발표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분 남았어요. 예.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김석호 선생님이랑 좀 조율을 해봤는데 그 선거 자료의 이제 명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자료를 실제 활용하는 이제 두 가지 이슈 간에는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보니까는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조율을 할까 하다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이렇게 이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김석호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은 조금 이제 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한 10분 정도의 이제 발표를 마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갖고 계신 자료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선거 자료 분석할 때 이제 검증해 볼 만한 가설 한 9가지 정도를 요 뒤에 붙여가지고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발표 자료는 없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좀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차는 대략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설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가설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선거 자료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몇 개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자료 종류는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여론조사 자료 있죠. 당연히 있어요. 이건 서베이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고, 그러니까 선거 전에 설문조사, 출구조사, 선거 후에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이게 사실은 선거 자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갖고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투표 행태 선거 자료들, 집합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표율, 그러니까 선거구당 투표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후보 정보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승자만 기억하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되지만, 사실 어떤 이제 총선 같은 것만 해도 이제 각 지역마다 후보 숫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들이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있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선거 자료고, 또 우리가 이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자료, 이거는 이제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굳이 선거 관련되지 않아도 이제 지역 단위의 정보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기관의 홈페이지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후보자 공약 목록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과거 공약 목록 다 볼 수 있고, 근데 후보자 선거 운동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음성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핵심은 이거 많이 쓰니까 식상하니까 요로 좀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요 슬라이드의 이제 기본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선거 전 자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김석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성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공을 사회과학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쪽 저쪽 이제 세부 분야를 보면서 교과서와 현실과의 차이가 가장 많은 이제 영역이 선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 대표성에 있는 샘플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얘기해 주는데, 절대 현실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찾기라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성을 담보로 하려면 뭐 이제 샘플링도 잘해야 되고, 조사 방식도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되고, 조사 관행도 좀 고쳐야 되고, 선거 종류 따라 또 대표성 있는 샘플을 얻기 위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선거가 이제 4월에 있을 총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이제 논문을 써야겠다. 근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종로인데, 종로 선거구가 뭐 누구 얘기는 험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당장 나와야 되는 사람은 험지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대로 뭐 이낙연 후보랑 황교안 후보가 종로에서 붙는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를 뭐 사전 선거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문제가 우리가 쉽게 이제 선거 자료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국가 전체 단위에서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17개 광역시도 전체를 놓고서 그걸 포퓰레이션으로 놓고 거기서 대표성 있는 샘플을 뽑아서 한 1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관심사가 뭐냐면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종로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퓰레이션이 종로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가 포퓰레이션이 돼야 되고, 그 포퓰레이션으로부터 샘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0명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써서 자료 분석을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분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1000명 중에 종로에 사는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다고요. 왜 이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종류에 따라서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선거 종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성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지역구가 253개예요. 4월 15일 우리가 있을 것부터 현재. 그러면 지역구에서 각 지역구에서 누가 이길지 알고 싶다, 누가 이겼는지 설명하고 싶다. 이걸 알려면은 지역구당 몇 명이 필요하냐? 우리가 전체 국가를 했을 때 대표성 있는 샘플을 뽑는데 뭐 대략 1000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250 곱하기 1000 하면은 벌써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아무도 이렇게 못해요. 아니 할 수는 있겠죠. 돈만 있으면 아까 돈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좀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선, 총선, 지방선거 3개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선거가 총선이에요. 왜냐하면 대선은 전체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는 한국 전체를 다루니까 대표성 있는 국가 단위에서 대표성 있는 샘플로 대통령 선거는 분석이 돼요. 지방선거 전체는 물론 안 되겠지만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걸 뽑기 때문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이런 데에서 서울지 대상으로 경기 대상으로 설문을 해요. 그거 쓰면 돼요. 근데 총선은 선거구가 이게 지금 행정구역이랑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아니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랑 성동구가 섞여 있어요. 또 선거구가 이런 데에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누구를 했느냐 뭐 이거 정도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졌는지를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 자료, 설문 자료 구성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안타까운 문제냐 하면 이제 벤치마크로 이제 뭐 아메리칸 내셔널 일렉션 스트래티지를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이제 나라에서 이 이제 벤치마킹을 이 벤치마크에 따라서 베껴갖고 이제 그 선거 자료를 만드는데요. 김석호 선생님 발표에 잠깐 언급이 됐던 CCES 요게 이제 사실은 미국 연구 선거 연구에서는 하나의 이제 획을 그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ANES는 전국 단위 대표성을 담보한 지 40년대서부터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는 대표성이 있는데 나는 어떤 특정 주, 50개 주 중에서 어떤 특정 주에 있는 선거에 관심이 있다. 몬태나주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지 설명하고 싶다. 그런데 갖고 있는 자료가 50개 주 전체를 대표성을 담보로 한 그런 내셔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몬태나주의 선거를 우리가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시 선거구단이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CCES는 뭐냐면은 컨소시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거브 폴리메트릭에서 이제 돈을 내갖고 저 설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돈 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제가 이제 저 CCES에 간접적으로 한 7, 8년 전에 개입했을 때는 35개에서 38개의 연구팀, 즉 35개에서 38개 정도 되는 미국의 대학 연구팀들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갖고 이 회사에 보내서 그래서 그 35개의 연구팀이 공유하는 설문과 그 다음에 35개 연구팀 각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설문을 모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은 뭐냐면 우리는 아이오와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오와 책임질게. 그 다음에 와이오밍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데는 없죠. 와이오밍 스테이트 없을 거예요. 너무 작아서. 유니버시티 오브 와이오밍 이런 데 연구팀에서는 와이오밍만 책임을 지는. 그래서 전체 샘플 사이즈는 수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뭐 충분히 많은 정도의 숫자 한 뭐 이제 500명 아니면 뭐 700명 정도가 몬태나 아이오와에서 있기 때문에 몬태나나 아이오와의 주 단위의 선거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지방 거점 대학들 다 있고 거기서 전부 다 사실은 뭐 이제 이런 선거 있을 때마다 관심이 있는데 모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북대는 TK만 책임지고, 네, 부산대는 PK만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딱 정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설문문항 만들고 공유하는 거 있고 그래서 전국 단위랑 도 단위 더 나가서 선거구 단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 그래서 대표성 있는 샘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고 선거법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미국에서 이해 안 가는 거는 왜 미터법을 아직도 안 쓰냐는 건데 한국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제일 경험상.
예, 선거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있을 필요가 없고 이게 있어갖고 사실 엄청난 많은 혼란이 다가오는데 이거 사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 예측도 못하고 뭐 상당 부분은 이것 때문이에요. 전날까지 예측하게 만들면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저게 있어서 문제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4월 선거서부터 문제는 우리 이제 포퓰레이션 모집단이 바뀌었습니다. 18세서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죠. 예, 여기 교육계 그 고등학교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초비상인데,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8세부터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19세서부터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18세까지 늘려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이제 4월 선거에서 한번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저기 석패율제가 있었으면 이것도 큰일 나는 문제인데 석패율제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출구조사 김석호 선생님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투표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출구조사는 참 어렵다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후 자료는 이제 선거 전 자료랑 선거 후 자료. 선거 전 자료는 이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거고, 선거 후 자료는 선거 결과 분석이 목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거 전, 선거 후 합치면은 이제 패널 자료 형식이 되고, 이건 2부 때 길정아 선생님께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주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집합자료, 이제 제가 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설문 자료는 다 다르니까 집합자료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은 재밌는 선거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투표율, 득표율 나와요. 이거는 읍면동 투표구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후보자 이제 그 정보가 나오는데 이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예, 저 얼마 전에 저는 보다가 막 쳤다가 지방선거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데 보니까는 뒤에 보니까 살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인 예.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요즘은 이게 바뀌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부를 보면은 재산 이런 것도 나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재산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이제 뺀 건지 아니면 바뀐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귀신같이 알고서는 이제 젊은 학자들께서 이미 썼죠.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건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후보 기록이 있으니까요. 선점당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행정자료 보조자료는 이제 그 김석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행정자료 그냥 통계청사 모으는 자료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시군구 읍면동별로 60대 이상 노인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통계청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시군구별로 그러니까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보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설문 자료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행정 자료는 집합 자료고 선거 개인 자료, 설문 조사는 이게 분석 단위가 개인이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석 단위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통계학에서 멀티레벨 모델 혹은 이제 하이어라키컬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료를 만들기가 참 힘든 게 김석호 선생님 뭐 만드셨다는데 저는 감탄을 하고 이제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 연구자 입장 특히 교수 입장에서는 갑질이에요. 왜냐하면 왜 갑질이냐? 행정자료는 시군구 자료인데 선거 자료 이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행정자료 같은 경우 많은 경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떤 행정자료는 시군구 자료 대부분의 그 행정자료는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거랑 선거구랑 특히 총선에서 선거구랑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마다 붙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대학원생들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시군구 자료고 이게 읍면동 자료인데 이거를 선거구 자료로 바꿔달라. 그러면 이제 신문 사회면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집합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뭐 이제 박원호 선생님 요 이제 이콜로지컬 인퍼런스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뭐 이제 쭉쭉 있는데. 이제 비정형 자료라고 해갖고 이제 보고 싶은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후보자 포스터 공약지, 토론회 영상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 후보자 선전물이라는 데 들어가서 정세균 딱 치면 다 나와요. 예, 그럼 여기 누르시면은 이제 그때 썼던 이제 공보 이런 것들 벽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두 명 계시는 것 같은데. 요분 이제 아시죠? 이 포스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이 포스터 전에 아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끼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전직 정치인이었다가 다시 현직이 된 우리
이제 대통령 그 후보였던 3번 후보 이제 그 양팔 만세하고 포스터 찍으신 분 계세요. 안철수 선생님.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포스터가 특이했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일반적으로 1, 2, 4, 5번은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분만 이렇게 만세하고 있고 뭐 국민이 이긴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포스터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컨설팅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이제 유권자의 관심을 끌 거냐 해서 컨설팅을 받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이제 그 교수이신 알렉산더 토도로프라는 이분은 평생 동안 뭘 연구하신 분이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first impression이다. 첫인상. 우리도 이제 얘기하죠. 관상, 성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페이스가 주는 그런 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걸 통해 갖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프리딕트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도로프와 그의 일당들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갖고 이제 그 얼굴들을 갖다가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상하듯이 뭐 미간 조정하고 코와 뭐 이제 눈 간격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중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스 맵을 만들어요. 페이스 맵을 만들어가지고 대충 이제 정하는 거죠.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무서운 얼굴, 뭐 왼쪽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좀 온화한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랜덤하게 거기서 얼굴을 뽑아가지고 피실험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런 재밌는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코어가 될 사람인데 이제 요 분이랑 이런 다른 분들은 뭐냐면 이런 얼굴이 주는 게 이제 그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갖고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도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최근에 선거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의 포스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이런 맥락에서 활용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사전 질문에도 이제 나왔지만 뭐 텍스트 분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제 관심 갖고 빅데이터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선거 방송 토론도 다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볼 수 있고 스크립트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면은 텍스트 분석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후보가 어떤 단어를 자주 썼다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좀 디스크립티브하긴 하지만 이런 이제 분석을 갖다가 이제 과거의 선거를 재구성하기 위해 갖고 해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9개 정도 이제 가설 보면 이제 뭐 맥락은 대충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4월 선거 이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들이에요. 뭐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유권자들이 50대 유권자들보다 보수 정당에 더 투표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다고 치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이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상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가설이죠. 그래서 횡단자료 설문조사 있으면 검증 가능해요. 근데 횡단자료 설문조사가 크로스섹셔널 서베이 데이터가 여러 가지로 좋아야 되겠죠. 질이. 그래서 그건 이제 질 판단만 하시면 되고 이런 가설이 있으면은 횡단자료 설문조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당이 된 정당의 투표한 유권자는 그러니까 딱 이제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투표한 정당이 일당이 됐어요. 제1당에. 그럼 이제 선거 이전에 비해서 선거 이후 정치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정치 효능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거 이전엔 몰랐는데 내가 어떤 정당을 찍었는데 그 정당이 일당이 됐다. 그럼 선거 이후에 역시 내가 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효능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정보가 이전 선거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후 선거가 그러니까 선거 이전 정보가 있어야 되고 선거 이후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선거 전 선거 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행된 설문조사가 있으면 검증 가능해요. 물론 전후 조사에 다 이제 정치 효능감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1987년 이후 한국 선거에서 선거 직전 해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면 여당이 고전하였다. 이거는 이제 티피컬한 집합 자료죠. 그래서 1987년 이후 여당 야당 득표율이 있고 경제 지표가 있으면 그 거시 경제 지표랑 여당 야당 득표율이라는 두 개의 애그리게이트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써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찰값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1987년 이후 이제까지 우리 선거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N이 뭐 이제 설문조사 하듯이 뭐 1000개 이렇게 절대 안 되죠.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보수 정당의 득표율이 높았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개신교 신자의 비율을 선거구 단위에서 어떻게 추산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왜 문제냐면 선거구가 253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행정자료가 만약에 있어서 찾으면 이제 모르겠는데 이럴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뭐 대한기독교협회에서 뭐 이제 나온 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 그 3대 종교에서 저 신자수 모아보면 우리 인구수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행정자료를 잘 찾아가지고 보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선거구별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나오죠. 이 설문조사에서는 몇 %가 개신교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설문조사 응답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설문조사를 모아서 이 지역에서는 대략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이 정도 되겠구나. 이건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골치 아픈 문제고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설 자체가 개인의 투표 행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석 단위가 선거구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요렇게 이제 가설을 테스트해 놓고서는 개신교 신자가 보수 정당 찍었대 이런 식의 문장이 논문에 들어가면은 그거 자체로 이제 게이제 불가 사유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가사로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교 신자들은 박정희 후보를 천주교 신자들은 김대중 후보를 찍었을 것이다. 71년 설문조사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가설은 개인 수준 정보를 요구를 해요. 이게 이제 박원호 선생님께서 2부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에컬로지컬 인퍼런스라는 그런 통계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별 각 종교 신자들의 비율과 후보들의 득표율은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개인 수준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설문조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가 1930년에 이제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개신교 신자랑 천주교 신자 중에서 어느 신자가 좀 더 히틀러를 찍었냐? 그때 당시 1930년대 당시에 독일의 설문조사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생태학적 추론이라는 것은 집합 자료를 통해서 개인 자료를 추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잘 될 것이냐? 그건 2부에 박원호 선생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설주 4개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늘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이걸 가설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많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4월 실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비교를 할 때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랑 2020년 이제 결과를 비교를 할 텐데 2016년 국회의원 선거랑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간에는 선거법이 바뀌었다는 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다른 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만약에 진짜 많은 득표를 했다고 해도 그 계산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정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지난 4년 동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가설은 사실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고 인과 효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관심 있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1987년 이후 보수적인 유권자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유권자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성, 소위 얘기하는 이념 양극화가 점점점 강화되어 왔다. 그럼 이제 보수 진보 유권자를 설문조사에서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987년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1987년 이후 모든 선거를 아우르는 하나의 동일한 방식,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1987년에는 A라는 회사 거, 1990년에는 B라는 회사 설문조사, 그 다음에 2000년대는 C라는 회사에서 한 설문조사 이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짜깁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분명히 A, B, C 회사들이 설문조사를 만들 때 썼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동일한 방식, 동일한 문항으로 동일한 사람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했던 자료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한국종합사회조사 같은 꾸준히 하겠다는 거기에는 연구재단이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이유는 왜 자꾸 같은 문항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냐 이게 이제 이유예요. 못 해주겠다. 두 번째, 왜 같은 연구자가 계속하냐 이게 이유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상황, 그런 이제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축적된 자료가 없으면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명확하게 낼 수가 없다는 거고 2020년 4월 선거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는 60대 이상 주민의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경우 뭐 야당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랑 행정자료를 결합하는 그런 이제 멀티레벨 다층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거 이제 김영호 선생님 계시니까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계시니까 조금 천천히
자, 후보들 간의 TV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서 여기서 핵심은 실제 투표 참여예요. 실제. 자, 이제 개인들이 있는데, 유권자들 개인이 있는데, 누구는 TV 토론을 받고 누구는 안 봤어요. 네, TV 토론 본 유권자들은 안 본 유권자에 비해서 실제 투표 참여를 더 했을 거다. 왜 실제가 중요하냐면,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항상 투표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투표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한테 혼날까봐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할 때 투표를 한 사람들이 응답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설문조사를 보면은 실제 투표율보다 설문조사의 투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율이라는 건 실제 투표한 거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연히 있겠죠. 우리 투표하러 가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보여주고는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별로 어떤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해요. 개인정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법적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 투표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개인의 투표 선택을 보장해주는 게 비밀 투표예요. 내가 어떤 정당을 찍었다, 어떤 후보를 찍었다, 이거를 공개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건 안 돼요. 이건 비밀을 붙여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개인의 투표를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도 비밀이어야 하냐. 참고로 미국은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연구가 나와요. 투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주에서는 그 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서 내 옆집에서는 톰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투표했는지 알고 싶다.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줘요. 요게 이제 그럼 이제 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 참여, 투표 참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블루 오션이 열리는데,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법 혹은 이제 관행의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말씀드린 공헌한 10분을 초과했었는데, 요걸 마치고 예,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지면 질의응답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